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베비장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베비장전 하면 마당극 공연이 생각나는데요. 아마 베비장 타령이라는 판소리를 소설로 만든 작품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베비장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하면 떠오르는 섬 제주도. 이 제주도 한라산의 아름다운 정기를 받아 태어난 기생애랑은 구미호가 환생을 한 것 같이 빼어난 미모에 영특한 꾀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죠. 웬만한 남자가 걸려들었다 하면 아주 옴팡 빠져들어 헤어나오질 못하게 만들었대요. 한편 한양에는 재능이 뛰어난 김경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20세 전에 장원급제하여 제주 목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목사는 교회 목사님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벼슬 이름인데 사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김경은 자기 밑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해서 서강에 사는 배선달에게 예방자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선달을 높이 불러 비장, 배비장이라고 부르게 되죠. 비장은 이춘풍전에서도 나오는데 조선시대 감사나 사신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도와주던 벼슬자리래요. 제주도로 가게 된 배비장은 다른 좋은 곳은 다 가봤지만 제주도만 구경을 못 해봐서 그런지 너무 기뻐하죠. 하지만 배비장의 아내는 제주도에 미인이 많다고 하니 혹시라도 여자에 빠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요. 물론 배비장은 펄쩍 뛰면서 절대 계집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떠납니다. 이렇게 김경을 따라 나선 배비장은 해남으로 가서 기다리던 하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드디어 제주도로 출발을 해요. 날씨는 좋고 바람도 솔솔 부니 망망대해로 쭉쭉 뻗어나가는 배. 그런데 추자도에 다다르자 갑자기 태풍이 불고 주위가 어두워지면서 배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네요. 뱃사공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비장과 하인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하지만 사또의 명령으로 고사를 딱 지내고 나니까 모든 게 잠잠해지면서 순조롭게 배가 제주에 도착합니다. 괜히 사또가 아니네요. 이제 배에서 내려 사방을 둘러보니 제일 경치가 좋다는 망원루가 턱하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웬 젊은 남녀가 한숨을 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청춘 남녀는 바로 구관 사또 밑에서 일하던 정비장과 수청을 들던 기생 애랑인데요. 두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별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 드디어 애랑이가 나왔네요. 활약이 아주 기대됩니다. 여튼 정비장은 애랑이와 헤어지는 걸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애랑이는 아닌가 봐요. 왜 억지로 슬퍼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는 건지 우는 건지 꾀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정비장이 곡식이랑 재물을 넉넉히 주고 가는데도 더 받아내려고 애교를 부리고 난리죠. 나으리가 주신 것은 천금이라도 귀하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 살 수 없으니 그것만이 애달플 뿐이에요. 아유, 슬퍼라. 이러니 정비장이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갖고 있는 거는 다 주고 가겠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애랑이가 여우짓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정비장이 입은 두루마기부터 모자, 칼이랑 위옷, 저고리, 호빠지까지 정말 싹 다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정비장은 알몸이 될 때까지 훌렁훌렁 다 벗어주고는 아주 가는 새끼를 엮어서 밑에만 딱 가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싹 벗어주죠?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애랑이가 정비장한테 자기를 보고 웃던 앞니 하나만 뽑아달라고 하니까 세상에 하인을 시켜서 망치랑 집게로 이빨까지 뽑아주더라고요. 정말 애랑이 여시야 여시. 이렇게 이별하는 애랑이와 정비장을 멀리서 바라본 배비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한심한 장부로구나.
부모와 처자식 냅두고 다른 여자한테 저러고 있으니 꼴 좋다? 이러면서 화를 내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방자는 나으리도 애랑이를 한 번만 보면 살림 차리고 싶을걸요? 이러면서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죠. 그러니 배비장은 잔뜩 허세를 부리면서 자긴 절대 계집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하네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 구관사또와 신관사또 사이의 인수인계가 끝나고 다른 비장들은 모두 기생들을 골라잡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배비장도 괜히 울적해서 남들처럼 놀고 싶지만 방자랑 내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원래 기생과 풍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꾹 참더라고요. 그런데다 방자한테 기생을 데려오면 엄한 매를 맞으리라 이러면서 엄포까지 놓죠. 그런데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또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배비장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제주의 이름난 기생들을 불러 배비장의 마음을 돌려놓는 사람에게 큰 상을 줄 테니 누가 해보겠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역시 우리의 애랑이가 소녀가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제일 먼저 나서죠. 그러면서 내일 한라산에 꽃놀이를 가주면 거기에서 배비장을 홀려보겠다고 계획을 풀어놓더라고요. 여시 중에 여시 애랑이가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날 사또는 모든 비장들과 짜고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갑니다. 다들 기생들과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놀고 있을 때 배비장은 여전히 깨끗하고 고고한 척 하면서 글을 읊고 있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숲속을 딱 봤는데 너무 예쁜 여자가 보일 듯 말 듯 교태를 부리더니 갑자기 옷을 벗고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장구를 치고 온몸을 씻으면서 목욕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장면을 본 배비장은 몸이 근질근질하고 정신이 아찔해져서 침만 꿀꺽 삼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하죠. 드디어 해가 저물고 이제 다들 관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배비장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끙끙거리기 시작해요. 아, 배비장이 벌써 넘어갔구나. 비장들은 다들 알아차렸지만 일부러 모른 채 하면서 사또한테 잘 말해줄 테니 진정한 후에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배비장은 방자를 불러 사또가 떠난 걸 확인한 후에 다시 그 여인을 훔쳐보는데요. 방자가 틱틱거리면서 괜한 봉변 당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무안을 줘요. 하지만 배비장은 안 봐 이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힐끔거리네요. 이 일을 어쩌나요? 아주 푹 빠졌어요. 그런데 이때 방자가 속는 척하면서 배비장이 어쩌나 살펴보다가 갑자기 기침을 막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깜짝 놀라는 척 얼른 속옷을 갖고 숲속으로 숨어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배비장 애타서 어떡하죠? 이제 배비장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방자를 시켜 여인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애랑이 맛있는 음식에 술까지 가득 채워 보낸 거예요. 배비장은 너무 좋아라 하면서 또 방자를 보냅니다. 이번엔 무례한 말씀이지만 꽃을 찾는 나비의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러면서 대놓고 만나자고 하죠. 하지만 방자는 여인이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빨리 돌아가라고 했다고 전하니까 배비장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갈 수밖에요. 하지만 그날 이후 배비장은 여인을 잊지 못해 상사병이 납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려서 혼자 끙끙 앓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방자를 불러 일을 내네요. 방자야, 나 도저히 안 되겠다. 편지를 써줄 테니 가서 전하고 오너라. 일이 잘 되면 내가 300냥을 줄 것이다. 와, 방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300냥의 군침이 흘렀지만 방자도 관가에 오래 있어서 능구렁이가 다 됐거든요.
돈을 더 뜯어내려고 배짱을 부리죠. 소인이 아비 없이 어머니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위험한 데를 갔다가 병신이라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인은 못 갑니다. 그러니 이미 정신이 나간 배비장은 덜컥 백냥을 먼저 주면서 방자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이제 방자는 못 이기는 척 편지를 전하는데요. 애랑이한테는 배비장이 애가 타도록 답장을 써주라고 말해요. 방자가 아주 가운데서 일을 잘 꾸미네요. 드디어 애랑의 답장을 받게 된 배비장. 그런데 내용이 잘 나가다가 말고 미친 소리 말고 정신이나 차리세요. 이 말에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제주 최고의 여우 애랑이가 이렇게 끝내겠어요? 바로 그 다음에 그렇긴 하지만 나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하니 깊은 달밤에 몰래 오시면 한 베개를 베고 잘 수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이제 배비장은 껄껄 웃으면서 기뻐하고 밤이 되자 옷을 잘 차려입고 길을 나서죠. 하지만 방자가 보더니 밤에 몰래 유부녀 만나러 가면서 비단 옷 입고 가는 게 말이 되냐고. 개가죽 두루마기에 벙거지나 걸쳐 쓰고 가라고 하네요. 배비장은 양반 체면에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방자가 시키는 대로 입고 간신히 개구멍을 통해 애랑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만난 배비장과 애랑. 꼬리를 살살 흔드는 애랑의 유혹과 함께 둘은 하룻밤을 보내려고 막 불을 끄는데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불을 켜고 문 열어라. 인연이 또 어느 놈이랑 미친 짓을 하느냐? 이러니 애랑은 놀라는 척 하면서 남편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방자예요. 배비장을 골탕 먹이기 위한 방자와 애랑의 쇼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배비장은 알몸 상태에서 애랑이 시키는 대로 큰 자루 안에 숨더라고요. 이때 방자가 방으로 들어와 자루 안에 든 게 뭐냐고 묻고 애랑은 검은고를 세워놓은 거라고 말해요. 방자는 능청을 떨면서 검은고 좀 한번 타볼까? 그러더니 꼬챙이로 비장의 몸을 막 찌르네요. 아이고, 그러니 배비장은 아픈 걸 참으면서 둥덩둥덩 검은고 소리를 내죠. 그러다 방자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배비장은 검은고 꺼내라고 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숨겨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애랑이가 피나무 궤 안으로 들어가 숨으라고 하죠. 하지만 애랑의 남편, 그러니까 방자가 다시 들어와서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피나무 궤에 귀신이 붙어 망할 징조가 보인다 그랬다고 궤를 태워서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랑은 절대 궤를 불태우면 안 된다고 말리고 둘은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척 하다가 방자가 그럼 궤를 반으로 나누자고 톱을 꺼냅니다. 이를 어째요. 배비장 죽게 생겼네요. 이제 배비장은 더 이상 못 참고 궤 안에서 계집한테 궤를 주라고 소리를 치죠. 그러자 방자는 업귀신이 사람이 됐나 안달을 하네. 궤를 바닷물에 던져버려야겠다. 이러면서 궤짝을 짊어지고 나가더니 사또가 있는 동원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물에 던지는 신용을 하면서 궤 틈으로 물을 붓고 막 흔드는 거예요. 아, 배비장이 궤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벌써 바다로 왔나 보네. 나 이제 죽겠구나. 이런 거죠. 밖에서는 사령들이 어기여차 이러면서 거짓으로 배 젓는 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제 배비장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지르죠. 죽을 목숨 좀 살려주시오 제발. 안에 사람 있소. 그러니 밖에서는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고 배비장이 제주 사람이라고 하니까 에이 분명 유부녀랑 놀아나다가 그 꼴이 됐구나. 그러면서 궤 문을 열어줄 테니까 알아서 헤엄쳐 가라. 근데 바닷물이 짜서 눈이 멀지도 모르니 눈 꼭 감고 가. 하더니 궤 문을 열어줍니다.
드디어 밖으로 나온 배비장. 알몸으로 나와 눈을 꼭 감고 두 손으로 허우적허우적 대는데 멘탈이 완전히 나가서 맨 땅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헤엄쳐 가네요. 그 꼴을 본 사령들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길을 알려주고 한참을 헤엄치던 배비장은 대돌의 머리를 딱 부딪히는 바람에 드디어 눈을 뜨죠. 아,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배비장의 두 눈에 보이는 건 동원에 사또가 앉아있고 그 옆에 비장들, 기생, 노비들이 늘어서서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또 하는 말이 어떻게 그 꼴이 됐느냐? 이러니 배비장은 어리둥절하고 할 말이 없어 고개를 푹 숙이고 꿇어앉아 버립니다. 그렇게 고고한 척했던 배비장이 아주 제대로 속아 넘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네요. 자, 그럼 배비장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책에 따라 여기에서 내용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뒷이야기가 더 전개되는 경우도 있어서 남은 이야기 마저 들려드릴게요. 이제 배비장은 너무 창피해서 비장 일을 그만두고 제주를 아예 떠나려고 배를 구합니다. 하지만 한양 가는 배는 이미 떠났고 마침 그날 밤 해남을 가는 부인이 배를 전세냈다고 하니 사공에게 부탁하여 몰래 얻어 타고 가기로 하죠. 그렇게 제주를 떠나게 된 배비장. 배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숨도 못 쉬고 가고 있는데 부인이 그만 남자가 탄 걸 알고 화를 내면서 뱃삭을 반만 내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뱃사공들은 배비장에게 나머지 돈을 내라고 하지만 배비장이 돈이 어딨어요. 결국 뱃사공들한테 붙잡혀 웬 집에 갇히게 되죠. 배비장 팔자 한번 참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고 있는데 웬 여인이 들어와 나으리 하면서 아는 척을 하네요. 배비장은 누구지? 하고 봤더니 어머, 기생 애랑인 거예요. 배비장은 애랑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버럭 화를 내지만 애랑이 위로하면서 술과 음식을 내오니까 또 마음이 싹 풀어집니다. 사실 배를 타고 와서 이렇게 갇히게 된 게 다 애랑이가 꾸민 일이래요. 배비장 붙잡으려고요. 그러니 해남을 간 것도 아니고 제주성 밖에 있는 거였어요. 하여튼 배비장은 다시 애랑이한테 푹 빠져 알콩달콩 같이 지내다 어느새 한 달이 훌렁 지나는데요. 배비장도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주 목사 모르게 이렇게 지내도 되나 싶었던 거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사이 어느 날 갑자기 문 밖에서 배비장 나으리께서 원님이 되셨다고 여쭈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응? 비장일 그만두고 기생이랑 놀고 있었는데 정의 현감으로 승진을 했다니 이게 뭔 소리일까요? 알고 보니 사또가 애랑이를 시켜서 배비장을 한 달만 머무르게 붙잡으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자리로 승진을 시켜주신 거죠. 제주 목사는 지난 일은 다 잊고 애랑이를 데리고 정의연에 부임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시오. 이렇게 선심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배비장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정의 현감으로 부임을 하고 사람들은 모여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더니 하루아침에 귀하게 됐다고 야단입니다. 배현감은 정의연에 부임해서 공평하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점점 벼슬이 올라 2조 참판까지 누리게 돼요. 또 애랑을 첩으로 두어 자식을 낳고 본부인과도 잘 지냈고요. 그리고 제주 목사 김경의 지방과도 대대로 오고 가면서 가깝게 지냈다는 내용으로 작품은 끝이 납니다. 이번에도 역시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사실 배비장전은 당시 지배층인 양반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폭로하고 풍자하려는 의도가 담긴 걸로 보이는데요. 주제를 생각하면 오히려 배비장이 망신당하는 장면에서 끝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위선적인 양반을 막 공격하는 것 같더니 난데없이 애랑이를 첩으로 맞아들이고
또 승진까지 해서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어쩐지 좀 흐지부지 되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서민들 입장에서는 허세를 부리며 거들먹거리던 양반이 완전히 망신당하는 장면에서 그나마 좀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작품 배비장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